메가시티, 지방 소멸을 막을 마법의 주문처럼 얘기되는 전략인데요. 정작 주민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주민들이 모르는 지역 활성화,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의 이유가 함께 알아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의 이유 진행하는 하성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의 이유를 함께하고 있는 이혜수 PD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한 주 동안?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박사님 팬이 많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우리의 네. 이유 열심히 보고 있다는 팬분들이 많아서. 아, 네. 언제 한번 모임을 해야 되겠군요. 네. 아, 두꺼운 자료 맨날 보시느라 힘드셨죠? 아닙니다. 아, 네. 아니라고 하시니 다행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특집으로 이 보고서를 볼 텐데요. 네. 뭐 너무 두껍죠. 그래서 오늘 방송으로도 뭔가 부족할 것 같아서 결국은 저희가 구정 때까지 특집을 3회차로 하기로 했고요. 오늘은 좀 전반적인 현황과 산업 부분의 전략을 좀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그 뒤에 남아 있는 사회 문화적인 전략 같은 것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가지고 저는 지난번에 정말 아주 큰 윤곽만 받고 오늘은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갈 텐데요. 사실 300페이지 넘는 보고서 두꺼워서 잘 안 보게 되는데 저희의 방송만 들으셔도 대충 이런 내용은 이러구나 이런 걸 아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자세하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 기대됩니다. 네. 혹시 ESPD님은 좀 읽으시면서 좀 이렇게 눈에 들어왔던 단어 같은 게 좀 있으세요? 어떠세요? 눈에 들어왔던 단어요? 네. 눈에 들어왔던 단어는 혁신, 혁신, 광역, 네. 개발 네. 이런 단어들이 많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연결하면 혁신적인 광역 개발이군요. 네. 네, 사실 이게 어쨌든 광역 계획이죠. 대전, 세종, 충북, 충남이라고 하는 되게 큰 지역. 그래서 아까 여기는 보면 보고서에도 이게 우리는 메가시티 아니라 메가리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크다 사실은. 진짜 면적으로 보면 인구로 보면 저희가 서울의 절반 정도인데 면적으로 보면 더 훨씬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넓은 면적을 지금 가지고 계획을 짜는 거고 모든 보고서들을 보면 어쨌든 어떻게 시작하냐 앞에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지난주에 봤던 게 개요.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보실 시간이 없으면 개요만 보시면 됩니다. 네, 개요를 보시다가 더 궁금한 게 생기면 이제 뒤에를 뒤지셔가지고 세부 현황을 보시면 되고요. 개요 다음에 보통 나오는 게 이제 현황 분석입니다. 이 계획을 하려고 하는 우리 지역의 현황은 대충 이러하다 뭐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해 놓는 거라서 사실은 좀 현황이 궁금하시는 분들도 사실 이게 통계 자료라고 하는 게 여기저기 찾으려면 되게 힘들고 귀찮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거 심지어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이거는 진짜 자료 찾으려면 여러 군데 홈페이지 들락거려야 되는데 이런 보고서 하나 딱 보시면 되게 간편하게 요약돼 있는. 그렇죠. 쫙 요약해서 해서 이거는 그냥 꼭 이 메가시티 계획이 안 궁금하시더라도 이쪽 지역의 현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왜냐하면 이렇게 다 있으니까 비교도 하실 수가 있어서 사실 좀 보시면 좋고 아마 이게 또 어쨌든 이 메가시티 보고서가 최신 통계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또 최신 자료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현황의 가장 일반적인 것들 많이 다루는 건 어쨌든 보시면 가장 기본적인 뭐 인구, 네. 인구가 어쨌든 뭐 충청권 인구 약 553만 3천 명, 전국 인구의 약 10.7% 정도가 지금 요 충청권에 살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인구의 특징은 다른 데도 비슷할 텐데 비수도권은 어쨌든 청년 인구 비중은 전국 비중 그러니까 총 인구 비중보다 낮고 이게 10.4% 반면에 노령 인구 비중은 전체 총 인구 비중보다 높아가지고 11.1%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근데 이 인구는 뭐 별로 말해주는 게 없어요. 그냥 이 정도 인구 산다. 그렇죠. 예. 사실 뭐 이게 뭐 너무 많다, 너무 적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근데 어쨌든 이 정도 인구가 산다라고 하는 걸 토대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고 보통은 이제 그 인구가 그럼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 이제 인구는 어떻게 이동하고 있냐, 뭘로 이동하느냐 하는데 저는 약간 재밌게 들어왔던 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면 충청권 내 중심지라고 하는 거를
이 48페이지에 보시면 그림으로 딱 이렇게 있어요. 인구 분포 구조 변화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죠. 어쨌든 충청권도 시 중심으로 이제 인구가 모이고 있는데 그 중심시가 어디냐 하면 1차 중심, 이 메가시티에는 중심도시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중심도시를 중심으로 전략을 편성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살릴 곳은 살리고 포기할 것을 포기하자. 네, 좀 너무 잔인한 보고서였어요 읽으면. 그렇죠. 이게 선택과 집중, 소위 말 이게 좋은 말로 하면 선택과 집중이고 나쁜 말로 하면 몰아주기 뭐 이런 건데요. 그래서 중심 도시 보면 1차 중심 도시가 어디냐면 이제 대전광역시. 뭐 이거는 뭐 거의 뭐 빼박이죠. 뭐 사실은 이 보고서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왜 발주처가 대전시인지를 네. 뭐 당연히 알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2차 중심 도시를 보면 청주시랑 천안시. 그럼 사실 이게 딱 보면 이것만 들어도 이제 그럼 이 계획은 대전, 청주, 천안, 세종 중심으로 가겠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오고 이제 3차 중심지가 세종특별자치시랑 아산시랑 충주시.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면은 충남 충북의 인구 랭킹 1, 2위를 모으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 그럼 이 얘기는 이걸 보면 결국 이제 이게 중심이 돼서 광역권이 재편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또 하나 약간 되게 재밌는 거는 통행량인데요. 그다음 네. 보면 이렇게 시군 구간 통행량 나오잖아요. 네. 결국 이거는 이제 출퇴근 통근한다는 얘기인데 많이 오가는 게 대전 세종, 그다음에 대전 청주, 천안 아산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럼 사실은 이 중심 도시들 간에서 또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도대체 그럼 이렇게 딱 중심을 정해 놓는 순간 나머지 이 군 단위들은 사실 훨씬 더 넓은 면적인데 완전히 들러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그러니까 이게 이 통계 현황 자체에도 보시면 사실은 이제 이미 이런 현황인데 그렇다면 이 지난번에 저희가 본 대로 경제의 중심성을 강화하고 연결을 더 연계성을 만들면 이게 결국은 어디로 연계되고 어디로 중심이 될 거냐는 너무 명확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계획을 짜도 괜찮을까요?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짜면은 사실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은 전혀 그냥 그 사람들의 삶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계획이 짜여지는 거니까 이게 충청권의 생활 경제권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렇죠. 것 같아요. 어떻게 부르면 좋을까요? 더 쪼개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지금 왜 쫓겨놓은 걸 합치겠다고 막 이제. 더 쪼개고 없는 데에 줘야지 자꾸 이렇게 있는 곳에 몰아주는 방식이 그렇죠.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몰아주기 방식인데, 근데 어쨌든 현재는 그렇게 지금 계획이 이제 가고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죠. 억울하면 이사 오든지 중심 도시로 옮기든지 거점 도시로 가든지 뭐 이런 이제 계획일 텐데. 어쨌든 뭐 충청권도 보면 이제 어쨌든 그 인구 다음에 있는 게 어쨌든 인구가 누릴 수 있는 사회 기반 시설 현황이라고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SOC 산업들이 쭉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항 터미널 뭐 몇 개고 뭐 병원은 몇 개고 뭐 이렇게 쭉 돼 있는. 네. 근데 여기서 약간 눈여겨 볼 만한 게 어쨌든 뭐 저희가 딴 데는 다 볼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뭐 저희가 그쵸. 관심 있는 데는 옥천이니까 저희가 충청 방송도 아니고 전국 방송도 네, 아니고 옥천 옥천 방송인데 방송이기 때문에. 뭐 굳이 다른 데까지 다 막 여러 군데 관심을 보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보면 어쨌든 약간 이렇게 산업 단지 같은 걸 보면 사실상 산업 단지도 보면 지금 어디에 굉장히 많이 있냐면 충남에 사실은 산업 단지가 되게 몰려 많아요. 네. 천안, 서산, 아산 뭐 이런 쪽에 이제 집중이 돼 있는 거고 당진 이런 쪽에 있겠죠. 충북에는 주로 뭐 있냐면 농공단지.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보면 약간 그런 거죠. 이게 산업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주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산업들 지난주에 잠깐 봤지만 이 충청권 메가시티가 그리고 있는 산업들은 군 단위에서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결국 이건 뭐냐면 지금 있는 산업 단지도 사실 보면 전 충청권에 312개가 있는데 네. 141개의 농공단지는 충북에 있거든요. 그럼 이 농공단지는 어떻게 될까? 농공단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뭔가 이렇게 생각이 농공단지는 군 단위, 시군 단위, 충북, 충남에 좀 퍼져 있긴 한데. 그렇죠. 저희 옥천군에도 네. 저희 예산서 볼 때 봤듯이 8개 정도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일반 산업 단지는 완전 북부 그 T자형으로 그렇죠.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뭐 소위 그 지역 내 총생산이라고 불리는 GRDP 지수 같은 걸 보면 이게 보면 거의 충남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보면 충청권 2019년 기준으로 충청권의 지역 내 총생산이 한 237조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중에서 충남이 113조예요. 그러니까 거의 47.7%가 충남
거. 그러니까 40산업 기반은 다 또 충남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약간 이런 거죠. 대전 인구는 대전, 네. 산업은 충남, 세종은 특별자치시니까 사실은 네. 이 특별자치법에 따라 가지고 사실 또 세종은 특별한 지원을 받아요. 국무총리실 산하에 이렇게 돼 가지고. 네. 결국 약간 남아 있는 게 뭐냐면 되게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게 충북이에요. 네. 주로 있는 건 농공단지야. 청주 그쵸. 빼면은 청주 충주 빼면 사실상 산업 기반은 보다는 주로 농공단지 중심이고 여기도 보면 충북의 지역 내 총생산이 보면 69조 정도 네. 뭐 대전보다는 높게 나와 있는데 근데 결국 이거는 뭐냐면 이 중에서도 아마 제가 볼 때 더 쪼개가지고 충북 내로 쪼개보면 아마 청주가 압도적으로 높을 거거든요. 네. 결국 이거는 지역 내 불평등도 사실은 지금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 메가시티라고 하는 것들이 궁극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뭘까? 따져보면 어찌 좋게 얘기하면 저희도 보면 옥천 내도 읍면불기는 되게 심각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충북 내도 보면은 청주와 비청주권의 불균형 되게 심각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충청권으로 가버리면 이거는 또 이제 또 거기서 또 불균등이네. 그럼 사실은 어떻게 그냥 불균등이 층층이 이렇게 쌓여서 내려오게 되는 피라미드가 되는 거죠. 그럼 옥천은 어디쯤에 피라미드가 있을까? 네. 약간 카스트 제도가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옥천은 일종의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인도의 카스트로 얘기하면 우리는 약간 불가촉 천민계급에 속할 수밖에 없는. 네. 그리고 충북이랑 충남으로 묶여 있지만 이제 네. 충남은 지도들을 보면 점이 찍혀 있는 곳이 천안, 아산. 네. 충북은 청주, 그렇죠. 오송 청주, 오송 이렇게, 돼 이렇게 찍혀 있는데 그거를 충북이나 충남이라는 이름으로 퉁쳐서 지금 보고서에는 다 나와 있죠.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주, 오송, 충주를 지원하면 충북에 지원이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저희는 남부 3군이라 그러잖아요. 네. 옥천, 보은, 영동인데 남부 3군은 사실 이 보고서에 거의 언급이 없어요. 조금 있습니다. 아주 조금 있죠. 무슨 네. 자원이나 이런 거 할 때. 네. 사실 그러면 이 남부 3군에는 이 메가시티 계획은 무슨 의미냐를 물어보면 없죠 뭐. 전체적으로 잘 살면 니들한테도 잘 살아지겠지. 약간 이런 약간의 뉘앙스인 거고. 물론 이제 뒤에 보면 뭐 관광이나 이런 쪽에 언급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은 한두 줄? 네. 사실상은 이제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약간 뭐 이런 거 보면 약간 되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 소멸에 대응해서 지역을 살리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결국 이 살릴 지역은 어디냐 보면 이미 잘 살고 있는 지역들을 살리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무슨 굳이 지방 소멸에 대한 대안이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그러면 또 이 군 단위 사람들 이런 계획에 찬성할 필요가 없는데 되게 재밌는 거는 부산, 울산, 경남이 메가시티 처음 얘기했잖아요. 군 단위에 있는 분들이 자기들한테 되게 좋은 줄 알아요. 네. 왜냐하면 맨날 이거 되면 지역이 살아난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작 계획에는 군 단위를 반영하는 것들이 거의 없는데 그냥 이제 위에서 그냥 이거 해야지만 우리가 좋아진다 얘기하니까 이제 그냥 이거 해야지만 좋아지나 보다 약간 이렇게 있는 상태. 보고서 보면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게 굉장히 다른 데 곳에도 뭔가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라는 식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데 네. 누굴 위한 중장기 발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뭐 이게 사실 이 논리는 우리가 전형적으로 보는 게 이제 중앙정부가 낙수 효과라고 해서 한국 대표하는 대기업 몇 개 잘 키우면 밑에 있는 중소기업도 잘 살아갈 거다. 이거 우리가 거의 한 2, 30년 동안 지배해왔던 논리였는데 이미 이제 우리가 봤잖아요. 이거 대기업만 잘 살고 밑에 있는 중소기업 다 죽는 구조구나. 사실 제가 볼 때 메가시티도 비슷한 문제를 반영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보다 보면은 나중에 산업 경제 부분에서도 대기업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결국 대기업들이 산업 구조를 독식하게 되는 그런 현상도 발생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약간 요즘 한창 유행이 되는 뭐 공정과 불평등인데 이 불평등을 훨씬 더 심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건데 그럼 우리가 이걸 찬성해야 되냐? 사실 이건 아직도 사실 보면 이게 그냥 계획일 뿐 아마 저희가 반대하면 그럴 거예요. 메가시티는 그냥 계획일 뿐이다. 아직 안 했다. 근데 좀 구체적으로 예산도 잡혀 있고 무슨 협의체 네. 구성도 담겨 있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미 충청권 이제 이 협의체는 이미 구성되어 있는 거고 뭐 거기서는 계속 이런 걸 생산할 텐데
그러니까 문제 제기하면 아직 안 했다 그럴 거고, 근데 문제 제기 안 하면 그냥 계속 이대로 밀고 나갈 거고, 약간 이런 거죠. 그리고 지난번 주에 제가 이제 이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한번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네. 이게 결국 외국인 투자를 그냥 받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충북만 하면은 충청권만 하면 그나마 효과가 있겠죠. 근데 다 해요, 전국에. 특히 시작한 데가 인천이에요. 네. 수도권이죠. 그럼 생각해 봤을 때 외국인들이 투자지로 어디를 선호할까요? 아무래도 인천에 항만도 있고 그렇죠. 뭐 공항도 훨씬 크고 그리고 경기도 있고 인천도 있고 그쵸. 서울 빼고 다 있는데 전국에 그럼 굳이 충청권을 찾아와서 할까를 생각해 보면 근데 어쨌든 유치하기 위해서는 되게 좋은 조건들을 나열해 줘야 될 텐데 그럼 결국은 좋은 조건이 뭐냐 이렇게 하면 사실 이거는 그밖에 없거든요. 규제를 완화해 주는 거고 규제 완화 중에 상당수는 사실은 그런 거겠죠. 뭐 아직 명확하게 안전성이 테스트되지 않는 기술이나 아니면 되게 어쨌든 수소 관련된 산업처럼 네. 어쨌든 불안정한 물질들을 위험하게 다뤄야 되는 네.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돼 있고 실제로 여기 보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내포 같은 경우에는 수소 클러스터를 만든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내포 사람들은 아나? 약간 생각이 드는. 그것도 그렇고 이따 뒤에 네. 나오겠지만 연료를 어딘가에서 생산을 해서 자동차에 넣는 방식도 아니고 차 내에서 생산하는 방식에 대한 언급도 나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검증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검증이 안 됐으니까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혁신적으로 혁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닐까. 안전을 담보하는데. 뭐 안전은 뭐 나중에 사고 나면 어떻게 하겠죠. 뭐 이런 이제 그리고 사실은 또 이런 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단체장들의 내구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임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 사실은 메가시티 계획은 자기 임기 때 삽 뜨는 거고 마무리는 자기가 안 지어도 되는 사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고가 터지는 건 내 임기 끝이라는 거고 내 임기 때는 이 사업 유치했다. 그래서 뭐 중앙정부 돈 얼마 따왔다. 뭐 요즘 보면 우리 막 플랜카드 걸잖아요. 뭐 유치 사업 뭐 그래가지고 이걸 딛고 뭐 국회로 가든 뭘 가든 이런 거에 관심이 있지 사실 자기 임기 뒤에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살던 용인시의 그 엄청난 난제는 경전철이었거든요. 네. 경전철 만드는 동안 시장이 4번 바뀌었어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가 막 된 거죠. 처음에 사업을 인가해 준 사람은 다른 시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돈 떼먹은 업체들과 이렇게 한 사람은 또 다른 시장, 중간에 사업을 마무리해서 이 사업을 엎은 사람도 또 다른 시장,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약간 이런 지자체 산업들이 보면 약간 복마전이라고 네. 사업이 망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되게 재밌는 기업은 망하면 책임을 물을 텐데 지자체 사업은 책임도 못 묻는 독특한 구조. 그러니까 이런 큰 그림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거죠. 아무도 책임 안 져도 되니까. 네, 지난번에 여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공청회 때도 그 지자체도 지자체인데 들어오는 그 기업 자체도 그 공청회에서 얘기를 했던 게 사고가 생기면 사과하고 사업을 접겠다였거든요. 네. 사고가 안 생기도록 하겠다가 아니라 아니 뭐 하겠는데 예. 어떻게 그럼 하겠냐 했더니 얘기한 대책이 그거였거든요. 사고가 생기면 사업을 접겠다. 사과하고. 사과하고. 네. 진짜. 네. 되게 울컥하셨겠어요. 네. 그 얘기 공청회자 또 그런 얘기를 직접 들으면 울컥하게 되는데. 그 발칵 뒤집어졌죠.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울컥 안 할 줄 아나 어떻게 그런 얘기를 뻔뻔하게 눈앞에서 할까요? 참 그것도 신기해요. 그러게요. 저는. 네. 네, 뭔가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네. 그렇죠. 저희 마음이 무거워지니까 조금 밝고 명랑한 음악으로 네. 무거운 마음을 조금 털어내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그 무리수 메탈 음악의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서 오늘은 조금 밝고 명랑한 음악을 하는 5인조 어쿠스틱 밴드의 신나는 섬의 노래를 가져왔습니다. 아침부터 카니발이라고 하는 앞으로부터 계속 머리 아픈 얘기만 할 거니까 조금 휴식의 의미에서 신나고 경쾌한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네. 지난주 노래도 좋았어요. 그런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2부에는 저희가 이제 충청권 보통 보고서에 보면 이제 현황을 분석해야 되잖아요. 현황은 이런 거고 이제 분석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즘 많이 쓰는 거는 이 스와트 분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SWOT 분석 이렇게 돼 있는데 강점, 약점, 기회, 위기 요인들을 구분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분석법을 많이 씁니다. 물론 이거 뭐 이 분석법이 좋은 거냐라는 거에 대한 또 문제제기도 되게 많은데요. 어쨌든 편의적으로 많은 보고서들 이런 것들을 쓰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눈에 잘 들어와서. 그래서 이 충청권 메가시티 스와트 분석은 저희가 한번 읽어보면 어쨌든 이 메가시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이 보고서에서 정말 몇 군데 안 되는 되게 분석이 들어가 있는 다른 건 거의 다 이렇게 자료를 모아놓은 거고 분석이 들어가 있는 거라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이 강점, 약점, 기회, 위기 요 요인들 한 번씩 딱 읽어보고 읽으면서 들은 생각들 한번 얘기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좋습니다. 강점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제 이 충청권 메가시티의 강점은 뭘까? 맞죠. 뭐 이런. 화나는 부분이군요. 네, 강점. 네. 타 광역권과 비교하여 인구 대비 GRDP가 높은 편임. 충청권은 2019년 기준 인구 약 이걸 뭐 어떻게 읽죠? 553만 3천 명 이렇게 읽으시면 네, 점이 위치해서. 553만 3천 명으로 인구 비중은 전국 대비 약 10.7%에 해당하지만 지역 총 생산량 GRDP 비중은 약 12.5%로 인구 규모 이상의 경쟁력을 갖춘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음. 또한 수도권을 제외한 타 광역권 대비 인적 자원의 경쟁력과 과학 기술 인력이 풍부한 지역이고 글로벌 차원의 R&D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조성 사업이 추진 중인 지역으로
세계적인 지식 기반 클러스터 구축에 유리한 지역에 해당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강점에 동의가 좀 되세요? 어떠세요? 그 밑에 보면 표가 있잖아요. 네. 근데 GRDP 비중이라고 이게 근거로 든 수치를 봤을 때 네. 동남권이 우리보다 네. 수치가 높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인구 비중도 높습니다. 네, 인구 비중도 높고 수치도 높아서 이게 왜 더 경쟁력을 갖췄는지에 대한 근거가 좀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좀 주관적인 것 같아요. 내용이 이거 연구잖아요. 네. 연구는 뭔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것을 분석해내야 한다고 배웠는데 그렇죠. 네. 지금 여기 써 있는 내용은 다소 주관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다소라기보다는 매우라고 쓰셔도 무방하죠. 네. 인적 자원의 경쟁력과 과학이 풍부하다. 뭐 근거가 있어야 돼. 풍부해 우리는. 그러니까 몇 퍼센트 대비 몇 퍼센트로 뭐 어느 것에 비해서 풍부한 편이다. 뭐 보통 이런 식으로 그렇죠. 쓰잖아요. 뭐 근데 뭐 저희 딱 있는 게 대전의 카이스트 말고는 딱히 없으니까 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또 글로벌 차원의 R&D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네. 이것도 뭐 글로벌 차원 경쟁력 뭐 어디서 왜? 그러니까 뭐 어느 나라는 어떻고 어느 나라는 어때서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강점이라고 얘기하는데 별로 안 강한 게 없어 보이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약간 오히려 나 이런 거 되게 잘해라고 하는데 아닌 것 같은데 약간 느낌이 네, 드는. 약간 신뢰가 떨어지는 강점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되게 재밌는 건 약점은 되게 신뢰도가 높아요. 진짜요? 약점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한번 읽어주세요. 네, 자 충청권 메가시티의 약점은 뭐냐? 수도권 대응 역량과 규모의 경제가 다소 약한 편임. 그러면서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 수도권과 동남권 메가시티 규모의 경제에 의해 잠식될 우려가 있다. 금방 우리가 했던 얘기죠. 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건 아니네요. 그다음에 권역 차원 광역 교통 체계 확장성이 미흡하다. 그래서 관문공항, 관문항만, 동서 연결망이 약하다. 그래서 광역권 차원의 연대 협력을 통한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효과를 고려한 중장기적 접근보다는 단기적으로 경제적 지자체별 상호 이익을 중시하는 접근 방식에 해당한다. 말을 되게 꼬아놨는데 그냥 줄이면 그냥 지자체별이 자기 이익만 강화시키기 위해서 연계망을 충분히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역 현안 과제 도출과 단계별 행정 통합 추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묶을 수 있는 걸 하면 약점이 좀 부화된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이 두 개의 약점은 사실 되게 명확하거든요. 특히 첫 번째 수도권에서 천안 아산 가는데 수도권도 아니죠. 서울역에서 천안 아산역까지 30분이잖아요. 네네. 또 지난번에 경향신문에서 어떤 보도를 했냐면 그런 보도를 했어요. 판교 마지노선이라고. IT 기업들이 절대 판교 밑으로 안 내려온다. 용인이 마지노선이다. 그럼 결국 뭐냐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그쪽에 다 정부가 있고 그쪽에 다 인력이 있고 사실은 또 그쪽에 다 금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도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는 서울이라서가 아니라 사실 서울에 그것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경쟁력이 있는 거거든요. 부울경 같은 경우는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여기보다 훨씬 더 제조업 기반이 강한 곳이고 제조업을 하니까 당연히 물동량이 많죠.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도 어쨌든 물건들을 실어야 되는데 지금 구조는 국제공항 인천공항밖에 없으니까 결국 인천공항으로 물동량 이동시켜가지고 하니까 여기도 신공항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 이런 논리. 부산 사람들 되게 이게 논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그게 왜 논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그러니까 그 뭐냐하면 수도권과 부울경은 어쨌든 간에 대규모의 물동량을 할 수 있는 일종의 물류 거점이 되겠다는 게 되게 명확한데 충청권의 약점은 뭐냐 하면 물류 거점을 만들기 되게 힘든 거죠. 내륙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도권 중심과 부울경 중심이 되게 명확하게 잡고 갈 거라는 것도 얘기 알고 있는 거죠. 사실 여기는 중심이라고 우리가 한 번에 중앙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사실은 양쪽으로 막 쓸려나가기 되게 좋은 과정에 있는 거죠. 네. 그럼 이걸 어떻게 버틸 거냐? 이 명확한 약점을 대안이 별로 없어요. 아니 뭐 여기다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다 청주 아시겠지? 청주공항 국제공항 기능 상실한 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네.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청주공항 국제공항을 만들자 이것 제가 볼 때는 좀 황당한 얘기고 사실 그래서 이게 하고 싶은데 잘 못하잖아요.
이 계획에서도 심지어 대신에 여기 충청권은 항만이 많으니까 평택 쪽에도 많고 하니까 항만을 잘 활용하자라는 정도의 논의가 있는데 아니 항만도 사실 인천항이 제일 크죠. 네, 인천이랑 그 네. 부산 그쪽에도 항만이 네, 발달해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이제 보면 그런 거죠. 기존에 인천항으로 가든 부산으로 가든 물동량을 여기서 뭔가 가져올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장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장점은 사실 여기도 잘 서술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왜 그렇게 물동량이 안 움직이는지 다 이유가 있겠죠. 물류가 왜 그렇게 안 움직이는지는. 강원권은 되게 기대를 거는 게 뭐냐. 강원권 메가시티의 계획은 통일이에요. 통일이 되면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 북한과의 연계성을 찾게. 이것도 사실 제가 볼 때는 왜 굳이 강원도로 운송을 할까. 이미 여기는 경부선부터 다 이미 다 인프라가 깔려 그렇긴 하죠. 있는데. 네. 그러면 어쨌든 그래서 근거는 한 가지 수밖에 없죠. 많아질 거다. 지금 이 라인으로는 충분히 소화 못 시킬 것만큼 많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면 하는 건데 또 되게 또 재미있게 충청권을 거기다 편성해서 지금 강호축이라고 하는 호남에서 강원도를 연결하는 축이 충청권을 지나가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네. 지금 강호축 충북에 지금 한창 얘기하는 게 강호축이 그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약간 올레타기식 밖에는 지금 현재 없는데 이 명확한 약점을 어떻게 보완할 건지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뭐 이거는 강점 약점이고 자 이제 기회 요인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예. 어떤 기회 요인이 있나요? 충청권은 네, 기회 요인은 다핵 거점 네트워크 기반 광역 차원의 확장에 유리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권 북부 지역의 인구 증가 및 산업 기능 강화. 네. 충청권 내 산학 연관 협력 기반 최적의 혁신 환경을 갖추게 될 미래지향적인 신도시가 건설 중임. 행정중심 복합도시 하나, 혁신도시 3개, 기업도시 2개, 내륙 첨단 산업 권역,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등이라고 되어 있고요. 네.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연결망 구축에 유리. 이거는 충청권 중심부의 기존 경부축 중심의 인구 밀도를 동서 방향으로 확산해서 균형 발전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또 유연하게 확장되는 국토 발전축 중심에 위치한 충청권 성장 거점 경쟁력과 초광역 차원 네트워크 확장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거는 제5차 국토 종합계획에 강호축 개발이 반영되었고 서해안 신산업 벨트 및 내륙 특화 벨트 등 공간 확장성 및 광역 개발의 잠재력이 매우 풍부함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네. 뭐 어떤 기회가 좀 보이시나요? 어떠세요? 그 잠재력이 매우 풍부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또 다 네. 그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 게 눈에 띄고 또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권 북부 지역의 인구 증가 및 산업 기능을 강화하겠다니 불평등을 더 심화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네. 뭐 사실은 북부 강화시키는 게 결국 이제 천하 상권 네. 쪽인데 결국 사실 수도권은 편입될 가능성이 되게 큰 거죠. 네. 이 기회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되게 제가 볼 때 약점일 수 있는 것들을 자꾸 기회로 보는 거고 지금 어쩌면 약간 그거는 이것도 되게 약간 저는 주목해야 될 저희가 옥천군 입장에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기존의 경부축 인구 밀도를 동서 방향으로 확산시킨다는 거거든요. 네. 이 라인으로 돼 있던 걸 이렇게 옆으로 늘린다는 계획인데 어떻게 하겠다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네. 인구를 뭐 강제로 그러니까요. 이주시킨다는 것도 제가 볼 아니고 때 집단 농장. 이걸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동서 방향으로 확장시킬 거냐. 네. 사실은 이거 되게 제가 볼 때는 답 없는 이야기. 이거 사실 이거는 제가 볼 때 약간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간 내용. 왜냐하면 농촌 어촌 얘기가 없다가 여기 유일하게 지금 하나 딱 박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기회에다 집어넣으면 어떤 기회일까 이런 생각이 자꾸 이제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기회 말고 위기를 보면 또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항상 보면 약점과 이게 되게 명확해요. 위기를 보면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현상과 지역 간 성장 불균형 현상. 뭐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수도권으로 빠지고 지역 간 되게 불균형하다. 충청권 청년 인구의 수도권으로 유출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40에서 45%다. 되게 높은 비중이죠. 네. 지속적인 청년 인구 유출로 인해 지역 인재 양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전국 대비 경제 규모에 비해 전문 인력 수급에 있어 문제가 예상된다. 앞에는 엄청 네. 과학기술에 그러니까 앞에는 무슨 국제적으로도 인력이 풍부한 지역에 내려놓고 뒤에 위기 요일에는 전문 인력 수급에 문제가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충청권 아까 얘기했던 충청권 어쨌든 청년 인구 비중 떨어지고 고령 인구 높다는 얘기 또 다시 반복적으로 나오고요. 네. 그래서 보면 결국 위기 약점과 위기 요인은 되게 명확한데 장점과 강점과 기회 요인은 되게 낙관적으로 그냥 서술해 놓은 거다 보니 사실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게 무슨 분석이지? 그래서 잠깐 이거 연구 용역비 얼마 들어간다 이런 거 살펴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약간 드는. 네. 네 한번 다음번에 네. 한번. 얼마나 들었을까요? 진짜 그러게요. 궁금해져요.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게 스와트 이게 분석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이런 겁니다. 분석.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석일까 이런 게 이제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뒤에 보시면 이제 아까 해수쌤 얘기하시면 이제 이 스와트 분석에 기초한 전략적 접근 방향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어떤 전략인가요? 저희 전략 궁금합니다. 전략이 크게 세 가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초광역 균형 발전 모델을 정립해서 수도권 일극 집중 현상과 지역 소멸의 위기에 대응하겠다. 두 번째는 기능 중심 광역권 협력권 형성을 위한 메가시티 리전 구축. 그리고 세 번째로 지역 간 규모의 중립성과 흐름의 양방향성에 기초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도권 일극 집중 현상과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이제 충청권 메가시티는 주요 거점 도시들을 중점으로 광역권 중심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 거점 도시 주변 혁신 도시들을 중심으로 미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충청권의 기존 남북축, 경부축을 보완하면서 새로운 동서축을 더욱 강하게 연결하는 광역 차원의 공간 구조와 교통망 구축이 중요하다. 또 메가시티 리전 구축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혁신의 수도권 기능을 더욱 강하게 부여하여 새로운 국가균형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존의 도시권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을 아우르고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상호 지역 간 기능 분담 체계 안에서 광역권 또는 거대 도시권역 차원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행정수도 세종 기능과 더불어 과학수도, 경제수도, 문화수도, 환경수도 등 모든 분야에 걸친 기능 중심의 신수도권을 형성하는 것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네. 세 번째로 아까 얘기했던 지역 간 규모 중립성과 흐름의 양방향성에 기초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관련해서는 생활권 차원에서는 충청권의 다핵 거점 네트워크를 강하게 형성해 대내외적으로 유연한 확장은 물론 상호 지역 간 협력적 기능 분담 체계 속에서 광역 기반 시설과 서비스가 원활하게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권 차원에서는 충청권의 세계적인 지식 기반 혁신 클러스터 및 미래 신산업 벨트 구축 운영을 위한 글로벌 인적 자원 확보와 신교통 물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충청권의 관문 공항과 관문 항만을 확보하고 원활한 광역 교통망을 구축함으로써 충청권이 성장 거점으로서의 경쟁력과 초광역 차원의 네트워크 확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앞에 스와트 분석 기초가 이제 이렇게 앞으로 나갈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뭐 어떠세요? 좀 저는요. 미래가 보이십니까? 미래가. 그러니까 광역 중심성을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일단 마음에 들지 않고요. 그리고 행정수도 기능과 더불어 신수도권을 형성하는 게 그냥 네. 이렇게 선언을 하면 되는 건지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앞에 얘기했던 그 스왓 분석만 가지고 이런 내용이 왜 나올 수 있는지 그 논리적 구조도 이해가 안 가고요. 또 앞에 현황 분석을 보면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공공의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네. 권역별로 우리가 지금 응급의료시설 같은 걸 보면은 소외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남부 3군에는 딱히 그 공공의료시설이 없잖아요. 근데 네. 그런 현황 분석을 해놓고 생활경제권 전략 수립인데 생활 SOC와 관련한 공공의료 얘기는 전혀 빠져 있다는 것도 주민들이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고민들은 이 기초 전략 접근 방법에 전혀 담겨있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아서 해결하라는 기초에서. 근데 그런 222쪽에 보시면 이건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 네, 어쨌든 이들도 네. 응급의료 강화에 대한 필요성은 알고 있거든요. 필요성은 알고 있죠. 하지만 계획으로 그걸 구성해 놓진 않은 되게 특이한. 그러니까 문제는 알아. 하지만 네.
그 문제에 대한 답은 하지 않겠어. 뭐 약간 그런 거죠. 그럼 그런 문제 공공 부분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네. 누가 해결해 어디서 주죠? 해결하냐고요? 네. 각자 돈을 벌어서 민간 시장으로 하는 게 또 한국의 알아서 살아남자 한국인의 의지 뭐 이런 K 의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 네. 어쨌든 네, 박사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그대로죠. 그러니까 이게 분석과 현황과 방향성이 별로 잘 일치를 하지 않고 사실 이 방향은 원래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냥 이제 집어넣은 분석과 무관하게 원래 이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사실은. 그럼 그걸 연구라고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런 많은 연구 용역 보고서들이 사실은 이런 이렇게 방향 이미 이렇게 답정너라고 그러죠. 이미 정해진 답을 끼워 맞추는 식으로 연구 용역들이 많이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발주처가 원하는 대로 결국은 방향을 맞춰주는 형태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연구 보고서 앞에 현황 되게 두껍고 많이 했지만 사실은 요 내용으로 가기 위해서 있는 거고. 결국 계속 반복되는 이쪽에 남부 그러니까 이 경부축 말고 동서쪽 횡단축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어떻게 연결되냐면 딱 지리적으로 그렇겠죠. 충주, 청주, 세종, 대전, 아산, 천안 뭐 이렇게 연결되는. 네. 지금 사실은 별로 여기가 아직 그러니까 충주하고 아산하고 연결되는 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청주하고 천안하고 연결은 별로 없거든요. 청주는 주로 대전인 거고 대전은 세종인 거고 그다음에 어쨌든 천안 아산간에 있는 거고 그럼 결국은 이거를 쭉 연결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큰 도시들의 거점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게 지금 사실 하고 싶었던 얘기인 거죠. 그럼 결국 투자도 그쪽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될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걸 마치 충청권이라고 하는 전체가 뭔가 나아지는 것처럼 계속 포장을 하고 있는 게 사실 이제 이 메가시티 전략 보고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야 설마 그렇게 돈 많이 들고 만든 보고서가 설마 그렇게 만들어졌겠냐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저희가 노래 한 곡 듣고 약간 흥분을 가라앉힌 뒤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진짜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메가시티 구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메가시티 구상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텐데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저희가 다음 토크 시간은 지역 예산을 또 잠깐 봐야 되는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희가 다음 시간에 몰아서 기본 구상과 세부적인 내용까지를 한번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노래는 옛날 노래인데요. 조정현이라는 가수의 그 아픔까지 사랑한가의 노래인데요. 전 자꾸 소멸 하는데 사실 지금은 저희는 이제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뭔가 좀 저희의 사랑이 필요한 시기. 아니 근데 우린 여기 멀쩡히 살아있는데 왜 자꾸 그러니까요. 사라져 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희는 멀쩡히 여기 그러니까 잘 자꾸 살아 살고 있습니다. 있는데 소멸한다 그러고 저주 같잖아요. 네, 기분이 나빠요. 그렇죠. 그래서 저 아픔까지 사랑하면 좋겠다는 생각의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네. 너를 처음 만난 날 소리 없이 밤새 눈은 내리고 끝도 없이 찾아드는 기다림 사랑의 시작이었어 길모퉁에 섰어 눈을 맞으며 너를 기다리다가 돌아서는 아쉬움에 그리움만 쌓여도 난 슬프지 않아 눈 내리고 외롭던 밤이 지나면 멀리서 들려오는 새벽 종소리 혼자만의 사랑은 슬퍼지는 거라 말하지 마라
네. 저희가 메가시티 얘기하다가 흥분하느라고 지나칠 뻔했는데요. 네.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매주 하나씩 읽어가는 지역 예산 토바보기 코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세입 총괄을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세출 총괄을 볼 텐데요. 저희 지난 시간 이제 간단한 또 저희 이제 복습 같은 걸 해야죠. 옥천군의 예산에서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예산의 세입은 무엇이었죠? 복습을 할 줄 알고 자료를 가져왔죠. 예. 훌륭하십니다, 역시. 지방 교부세. 그렇습니다. 네.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한테 일종의 이거 너희들 재정이 열악하니까 이거 써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어주는 돈입니다. 이게 지금 옥천군은 2,394억으로 전체 예산의 42.84% 제일 많은 비중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금이라고 해서 일종의 사업할 때 이거 너 사업하는데 돈 모자라지. 그럼 그 사업엔 이 돈 못했어. 근데 이 돈은 꼭 그 사업에만 써야 돼. 이렇게 네. 하면서 주는 돈이 이제 보조금인데 이게 한 1,849억. 전체 예산의 33% 정도 되고요. 그럼 옥천군은 도대체 너희들은 돈 자체 예산 얼마 정도 되냐라고 물으면 있는 돈이 지방세랑 세외 수입 정도인데 둘이 합하면 11.01%. 그렇죠. 그 정도가 이제 옥천군의 재정 자립도인 네. 거고, 근데 이제 재정 자립도는 그렇지만 중앙 정부가 주는 지방 교부세도 자율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둘을 합치면 옥천군의 재정 자주도는 60%가 조금 넘는 선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하면 전체 5,588억 중에서 절반 정도는 옥천군이 편성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다라는 네. 거고요. 이게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결산해 보면 더 늘어납니다. 보통 한 500억 정도가 늘어나요. 많이 늘어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결국 500억 더 늘어나 예산 써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주민들이 물어보면 돈이 예산이 없다 그러지만 본인들은 이걸 맞추기 위해서 1차, 2차, 3차 추경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산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은 다 있는 거죠. 다만 돈은 본인들이 쓰기 위해서 다 이렇게 놨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한 돈은 없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항상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하셔야 되는 거죠. 1, 2월 달에는 예산 요구할 때 돈이 없다 이러면 야 예비비 있잖아. 네. 예비비 전체 예산 항상 1% 있죠. 예비비 옥천군 37억이 있습니다. 네. 올해는 예비비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3, 4월 달에 얘기하실 때는 돈이 없습니다 이러면 야 너희들 추경 예산 할 거잖아. 네. 돈 더 들어오잖아. 중앙정부한테 돈 더 들어오고 지방세도 더 거치고 야 그런 거 왜 얘기 안 해. 그렇게 얘기해. 추경 1차 때 반영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5, 6월 달에 필요한 게 있으실 때는 야 너희들 결산해 보면 돈 더 나올 거잖아. 추경 2차 때 반영해 네.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돈은 항상 있다. 다만 타이밍을 잘 맞춰서 잘 요구하시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방 교부세는 불균형에서 준 예산이니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써야 된다. 그렇죠.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써야 되는 돈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옥천군이 그러면 이 5,588억이라고 하는 많은 돈을 올해 어떻게 쓰려고 하고 있는지를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세출 총괄표입니다. 보시면 총괄표도 보면 이제 본 예산 기타 이게 공기업 이게 특별액을 나눠놓은 게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다 합쳐놓은 거. 왜냐하면 전체 규모를 봐야 되니까요. 있고 세출 총괄표는 또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이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이렇게 나누는데요. 왜 이 세출 예산표를 각기 나눠주냐면 예산마다 속성이 다 틀려가지고 형태가 조금씩 다릅니다. 가령 우리가 가장 익숙한 게 뭐냐면 이제 기능별입니다. 교육 예산 우리 맨날 그런 거 묻잖아요. 교육 예산 얼마냐, 환경 예산 얼마냐, 농업 예산 얼마냐 이제 이렇게 편성되는 것들이 기능별 예산이고 조직별 예산은 이런 거죠. 뭐 경제개발국 예산이 얼마야, 의회 예산이 얼마야, 뭐 주민자치과, 행정자치과, 자치행정과 예산 얼마야 할 때 이제 이게 각 조직별로 할당된 예산을 보여주는 게 조직별 예산. 성질별 예산은 그런 거죠. 공무원 인건비는 그래서 그 중에서 몇 %야, 뭐 여비는 몇 %야, 뭐 그다음에 뭐 그 경상적으로 집출되는 병비는 얼마야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이제 성질별 예산. 그래서 이게 각각 돈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 형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세출 예산표를 보여주고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세부적인 예산은 어떻게 보여주냐면 조직별로 돼 있습니다. 각 과별로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는지를 이제 저희가 볼 텐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인데 어쨌든 좀 어떤 형태로 예산이 집행되는지를 보기 좋은 거는 기능별 예산. 네. 네. 인데요. 저희 기능별 2022년 기능별 예산을 보면 가장 많은 돈이 투여되는 곳은 어딜까요? 지방정부 예산 세출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네. 사회복 맞습니다. 맞다. 네.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보다 더 다른 데 예산이 많이 나가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아, 예, 왜냐하면 사회복지 비중이 이게 사실은 아까 보조금 보셨잖아요. 네. 국가에서 내린 보조금의 상당수는 사회복지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복지 관련된 비용을 쓰라고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중이 높고 사실은 옥천군이 올해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24.97%, 네. 25% 정도죠. 서울시 이런 데 40%까지 갑니다. 오. 그게 뭐냐면 뭘까요? 서울시가 40%예요? 뭐 50% 이런 데도 있습니다. 전국에 보면. 그러면 전체 구성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그렇게 크게 소요하지 않는 거네요. 그렇죠. 이 혜택을 받은 사람이 별로 없었을까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오히려 더 복지 혜택을 많이 줘야 될 것 같은데 복지가 필요한 곳에 곳곳에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이고 있지 않는 것 같다는 그쵸.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다 이런 느낌이 드시죠. 네. 그게 뭐냐면 이제 복지 사업을 자체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냥 전국 비슷한 형태의 비율로 보통 20에서 25%는 뭐냐면 자체 복지 사업이 별로 없다는 얘기와 동일합니다. 아. 왜냐하면 딱 비중을 보시면 이 사회복지 예산에도 가장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파트가 어딘가요? 사회복지 보호는- 파트에서 제일 높은 게 제가 증감률을 자꾸 보고 그쵸. 있는데 네. 사회복지 파트에서 제일 높은 게 노인 청소년이네요. 그렇죠. 네. 노인 청소년 붙어 있지만 사실상은 옥천군은 청소년 예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사실상은 노인 예산입니다. 아니 이걸 붙여놓는 것도 좀 시스템을 정부에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왜냐 왜 안 바꾸신지 아세요? 왜요? 바꾸면 청소년 예산이 너무 없기 때문에 아니 티나잖아요. 아니 보육 가족 및 여성도 사실 너무 붙어 있고 여기 소요되어야 그쵸. 할 예산이 많잖아요, 사실. 맞아요. 어찌 보면 행정이 이 파트를 대하는 태도 같은 걸 보여주는 거죠. 네. 노인 청소년을 왜 묶었을까? 청소년 예산 비중이 적으니까 그냥 이게 퉁치자 하는 거고요. 보육과 가족과 여성은 사실은 다 분리되는 게 맞거든요. 네. 왜냐하면 요즘은 보시면 가족 개념도 많이 바뀐 거고 여성이 꼭 보육해야 돼? 그렇죠. 저는 제가 아이를 돌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주말 부부로 제가 네. 아이를 보면 사실은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가 제가 되게 어찌 보면 우리가 성인지 예산서도 만드는데 사실 이 성인지 관점이 별로 없다는 거죠. 네. 그 얘기 또 나중에 차차 저희가 하도록 하고요. 보시면은 가장 사회복지 예산 중에 가장 높은 예산이 노인 청소년, 그 다음이 취약계층 지원, 네. 그 다음이 보육 가족 여성이고, 그 다음이 노동, 그 다음이 기초생활보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 보시면 다 카테고리가 그냥 전국 어디서나 다 동일하게 약간 지급돼야 되는 혜택 이 네. 느낌이시잖아요. 뭐 별도로 추가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지방 정부가 사회복지에 대한 자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이 정도 보편의 퍼센트의 이제 복지 예산이 나오는 거고요. 사회복지 다음으로 지금 높이 잡혀 있는 비중이 높은 게 보시면 농림해양수산이 그 다음으로 그렇죠. 높습니다. 저희는 뭐 해양은 뭐 사실상 뭐 어쨌든 그 호수에 있는 그 말고는 없으니까 이제 사실상은 이제 농림하고 이제 임업 쪽인데 임업도 어쨌든 별로 없고 사실상은 많은 예산들은 다 농업 농촌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한 해에 옥천군이 농업 농촌에 쓰는 예산이 얼마냐면 올해는 672억이고 작년에는 733억이었습니다. 네. 매년 투입된 예산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거지 않을까요? 야, 매년 600억, 700억 정도가 매년 들어가는데 그 정도면 농업이 좀 살아나고 농촌이 좀 살기 좋아야 되는 게 아닐까? 네. 아니 이 돈은 다 어디로 갈까요? 뭘 하는데 쓰는 거죠? 너무 궁금합니다. 그렇죠. 네. 나중에 저희가 봐야 됩니다. 세부 사업으로 그래서 어쨌든 그런 궁금증 하나를 남겨두고요. 그 다음으로 예산 비중이 높은 게 보면 이제 환경 예산. 네. 환경 예산이고 환경에 제일 많은 게 뭐죠? 상하수도 수질입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제 옥천 군단이죠. 주로 이렇게 상하수도 시설이 완료되지 않은 서울 같은 경우에 상하수도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 네. 거기는 새로 만들 필요는 없고 다 이제 보수하는 차원이고요. 어쨌든 군단위처럼 이제 상하수도 보급률이 아직 100이 안 된 곳들은 이제 이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생각해 보시면 저희 예전에 특별회계 봤을 때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높은 게 이제 상하수도 관련된 네. 특별회계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보면 옥천군의 옥천군의 3대 예산 딱 꼽으면 사회복지, 환경, 농업, 네. 해양수산 이게 이제 합치면은 퍼센트가 50% 정도가 넘습니다. 오, 네. 나머지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소소하게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세출 총괄 투표 보실 때 어쨌든 간에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파트의 예산이 어느 정도 있는가 이런 거 보시면 되고 이제 해수 PD님이 계속 눈이 가셨던 이제 비교 증감
네. 모든 이제 예산은 뭐냐면 올해 예산액하고 전년도 본 예산에 얼마 잡혔었던가 이거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비교할 때 어떤 증감이 있었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한 세출 총괄표의 특징입니다. 네. 총괄표 보시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가장 많이 늘어난 예산 파트가 뭘까요? 도로입니다. 도로는 얼마나 늘어났나요? 151.43% 늘었습니다. 그러네요. 작년 예산이 40억이었는데 올해는 102억이 됐네요. 네. 왜 옥천에 도로가 너무 없어서 아닌 것 같은데 그럴까요? 도로는 많은데 뭘 하려고 늘렸을까요? 그렇죠. 이런 또 우리의 궁금증 하나를 또 한번 남겨놓고 네. 그 다음에 넣은 게 보면은 입법 선거. 입법 선거가 이제 올해 이제 선거 2개가 있으니까 이제 네. 선거 비용을 대야 되니까 지방 선거는 지방 정부가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와 있고. 지방행정 재정 지원이 그 다음으로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파트의 예산들이 이제 어제 선거를 고려한 게 높고 또 하나 보시면 이제 산업금융 지원 파트의 예산이 좀 높아졌고 네. 문화예술 파트의 예산이 높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궁금함이 있는 거죠. 올해 무슨 특별한 일이 있나? 왜 이 파트는 높아졌지? 이런 궁금증은 총괄표에서는 못 푸시고요. 네. 어디서 풀어야 되냐면 이제 나중에 그 이제 해당 사업 부서로 들어가셔가지고 부서가 올해 어떤 사업을 편성했고 왜냐하면 부서에도 들어 똑같습니다. 작년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빵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액이 잡혀 있으면 이게 뭐냐면 신규 사업이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비교 증감 보시면 거의 다 이제 쫙쫙 올라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네. 것들을 좀 이제 찾아서 보시는데 어쨌든 이런 기능부 예산서는 전체적으로 내가 관심이 가지고 있는 분야에 어느 정도 예산이 올해 배치가 돼 있는지 이런 예산 배치가 합리적인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좋고요. 네. 많이 관심 가지는 게 야 900번 기타는 왜 이렇게 높아? 네. 아. 궁금해요. 근데 이게 인건비 이런 거는 분야로 못 들어가잖아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그러니까 어떤 해당 분야로 들어가기 되게 힘든 돈들을 모아놓는 게 그냥 기타 이렇게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이제 부문별로 돼 있고 옥천구도 어쨌든 보시면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뭔가요? 뭐냐면 작년에도 한번 저희 행복교육지구 이런 거 계속 하잖아요. 네. 군 단위 예산이 보면 야, 교육은 교육청 소관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냥 제쳐버리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저희 강원도 어디였죠? 정선인가요? 화천인가요? 어디 보면 이렇게 막 교육 예산을 거의 3% 이상으로 막 쏟아부어가지고 장학금도 주고 해서 학생 수가 오. 계속 늘어난다는 곳이 네. 있거든요. 옥천군의 올해 교육 예산이 뭐냐면 0.61%입니다. 네. 평생 직업 교육 예산. 뭐 작년과 비교해 보면 46%가 늘었어요. 네. 근데 너무 적네요. 그렇죠. 늘었는데 34억입니다. 5,588억 예산 중에 교육에 투자한 예산이 34억이 과연 합당한 거냐. 네. 그건 한번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저희 보면 계속 학교가 폐교 위기도 되게 많고 실제로 그동안 계속 폐교가 되어 왔었고 학생 수가 줄어들고 특히나 보시면 줄어드는 학령층이 어느 쪽이냐면 초등학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보면 이제 이게 보육은 지자체 소관, 초등부터 유치원부터는 교육청 소관이다 보니까 우리는 모르세 하는데 사실은 지역의 인구를 고려하든 초등학생 기본적으로 이게 보면 그 영유아층도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층이 있으 연령층대 사람이 늘어나면은 그와 관련된 산업도 늘어나잖아요. 일자리도 늘어나고.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지자체가 사실 이거를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 우리는 교육은 우리 소관이 아니세 이렇게 있는 태도가 여전히 안 바뀌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옥천구는 3% 정도로 올려도 가령 한 100억 이상 정도로 올려도 괜찮을 텐데 왜 이렇게 유독 예산을 쓰기 싫어할까?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근데 3%로 늘리는 것도 네. 적은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교육 예산만 봤을 때도 0.61%지만 보육 가족 및 여성을 다 합친 예산도 전체 예산의 3.12%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육과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이 없는 관심도가 거죠.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없다 그러면 너무 야박한 거고 관심도가 매우 낮은 거죠. 그러면서 미세하다. 계속 인구가 줄어든다 걱정하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말과 지금 예산을 사용하는 사용처가 약간 네. 모순되는 맞습니다. 경향이 있네요. 네. 그리고 사실 저는 뭐 또 올해 예산에서 눈여겨볼 건 보건 같은 걸 보통 안 보는데 가령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 겪고 있는데 보건 예산도 제가 볼 때는 작년에 120억이었는데 그러니까 123억이었죠. 올해 133억이라서 10억 정도가 늘긴 했는데 이게 코로나나 이런 여러 가지 감염병이나 어쨌든 이게 가축
병도 많잖아요. 네. 이런 거 대비한 적절한 예산 편성인가 이런 것도 한번 이제 저희가 눈여겨 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세출 총괄도 그래서 좀 이게 우리가 쓰는 돈들이 어디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가고 있는지를 또 잘 보는 게 슬기로운 국민생활. 네. 네, 슬기로운 국민생활을 하시는 어쨌든 우리가 세금을 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예산서를 조금 보시면 아 대충 올해의 옥천 군청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쓰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저희가 보는 게 추경 예산이라고 해서 편성하는 기관과 과정들이 있습니다. 보통 1차 추경은 3월 정도에 하고요. 네. 왜 3월에 하냐면 지지난주에 얘기 드렸죠. 예산 편성 과정을 보면 이게 11월 말에 군의회로 넘어오고 이제 12월 중순 정도에 군의회에서 이제 승인이 되면 예산안이 확정됩니다. 근데 그때까지 본 예산이 넘어올 때 국회에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교부세 아까 제일 크잖아요. 네. 교부세가 얼마 들어올지 보조금이 얼마 들어올지 모르니까 결국 그게 다 끝나면 이제는 3월 정도 되면 다 끝나고 해서 이제 이쪽에 한번 정산을 합니다. 그럼 예산이 늘어나죠. 그러면 1차 추경을 해서 예산이 늘어나면 그 돈을 그냥 나는 이거 저금할래. 이게 지방정부에서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새로 예산이 늘어나면 그 새로 늘어난 예산만큼에 대해 사업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 주민들이 뭘 요구하실 때 가장 좋은 타이밍이 언제냐 하면 2월입니다. 다음 달. 왜냐하면 추경 예산을 짜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올해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 있다. 언제 요구하면 좋을까요? 미리 생각하신 거면 그 11월 말과 12월 초에 의회로 가서 군의회와 얘기하신 게 제일 좋고요. 네. 타이밍 놓치셨다. 이게 올해 1월 달에 생각이 났다. 그러면 2월 달에 준비하셔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추경 예산안도 군의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2월 달에 군청이나 군의회 예산 얘기하시면 좋고요. 이 타이밍도 놓쳤다. 그러면 2차 추경이 보통 2월 정도에 있습니다. 결산을 앞두고. 그러면 그때 5월 정도에 이제 군청과 군의회 가서 열심히. 그러니까 매번 가가지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딱 집중하셔야 될 달에 집중하셔가지고 예산을 사업을 요구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아유, 꿀팁이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이 꿀팁을 마무리로 저희 코너를 마치도록 합니다. 다음번에는 다음 저희가 이제 세부적인 쪽 그렇다면 궁금하잖아요. 진짜 이 돈을 어떻게 쓰려고 하는 건지. 네. 저희 뭐부터 볼까요? 뭐부터 볼까요? 사회복지 쪽부터 볼까요? 좋습니다. 네, 사회복지 쪽 그러면 저희 이제 사회복지과 예산을 한번 봐서 보면은 저희 주민복지과로 옥천구는 돼 있는데요. 행정복지국 산하의 주민복지과 예산이 그래서 얼마냐면 909억 정도 됩니다. 네. 전체 사업부서에서 예산이 보면은 과 단위에서는 제일 커요. 그래서 그럼 저희 주민복지과 사업 예산 올해 세출 예산서를 보면서 같이 다음번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들을 얘기는 좀 다시 좋은 세계가 오면 좋겠다는 열망을 담아 소년시대에 다시 만난 세계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주에도 더 재밌는 얘기들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메가시티 특집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정을 위한 가족들과 대화를 하시기 위한 마지막 특집 정말 세부적인 본 계획을 알려주마를 다음번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봬요. 또 봬요. 전해주고 싶어서
그